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 검은색 정장이 줄지어 들어섰다. 억만장자 한도경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재계와 정치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고인의 업적을 회상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도경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 도경그룹의 창업자였다. 냉철한 경영자이자 무자비한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따뜻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평화는 그날 오후 2시 17분에 깨졌다. 정적을 가르듯 장례식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선 사람은 소년이었다. 겨우 12살쯤 되어 보이는 왜소한 체구의 소년. 그러나 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또래답지 않게 단단했다. 이 장례식 중단하세요. 고요하던 장례식장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도경의 장녀 한윤진이 소리쳤다. 얘 누구야? 지금 이게 무슨 무례야? 소녀는 깊은 숨을 쉬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경호원이 다가가자 소녀는 외쳤다. 이 아이는 한도경 회장의 손자입니다. 장례식장은 마치 정전된 것처럼 멈췄다. 뭐라고? 윤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도경의 아들 한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거짓말하지 마, 얘.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런 손자가 있을 리 없어. 소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전 한도경 회장의 아들입니다. 폭탄 같은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몰래 셔터를 눌렀고 가족들은 허겁지겁 소년에게 몰려들었다. 태석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소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걸 남기셨습니다. 회장님은 제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와 연락도 하셨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모인 도경그룹 법률팀의 변호사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잠깐, 저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지?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 이름은 도진우입니다. 변호사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유언장에도 그 이름이. 하객들이 술렁였다. 유언장? 뭐라고요? 설마 그 아이가 상속자인 거야? 그러자 갑자기 검은 정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 뒷문에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회장님께서 죽기 이틀 전에 직접 작성하신 영상 유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소년 도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영상 유언? 그날 억만장자의 장례식은 끝내 추모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년의 등장으로 도경가의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모든 시선이 그 위에 쏠렸다. 낯선 남자가 조용히 USB를 꽂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한도경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다.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고 윤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숨겨온 진실을 밝히려 한다. 한도경은 숨을 고르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게는 세상이 모르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 그의 이름은 도진우. 순간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일부 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태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아이는 내 실수의 결과가 아니다. 나는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아꼈다. 나의 피를 이은 사람이다. 한도경은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것은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수연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였다. 그러나 우리 관계는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그녀는 조용히 떠나갔다. 그 후 나는 죄책감 속에 살았다. 하지만 진우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스크린에 고개를 떨군 노인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니 내 모든 유산과 경영권은 정당하게 도진우에게 돌아가야 한다. 순간 윤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러나 변호사가 나섰다. 이 영상은 회장님의 주치의와 법적 증인들 앞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태석이 이를 갈았다. 그럼 우린 뭐야? 몇십 년 동안 회사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 애 하나에게 다 넘긴다고? 도진우는 그 모든 말을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때 또 한 명의 인물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은 셔츠에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였고 한도경과 닮은 인상이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설마 정윤? 윤진이 눈을 부릅떴다. 정윤 오빠? 당신 아직 살아 있었어? 정윤. 도경의 둘째 아들. 15년 전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실종된 채 생사불명으로 처리된 인물이었다. 그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래 나야. 난 죽지 않았어. 다만 숨을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니까. 윤지는 혼란에 빠진 얼굴로 소리쳤다. 대체 무슨 말이야? 정윤은 도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아이, 진우는 나와도 관련이 있어. 모든 이들이 그의 말에 멈춰섰다. 무슨 소리야? 태석이 물었다. 정윤은 천천히 말했다. 진우의 어머니 수연은 나의 첫사랑이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윤의 손에 들린 또 하나의 USB를 향해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리고 이 안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긴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다. 도경가의 비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정윤은 USB를 천천히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도진우와 그 품에 안긴 아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영상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나에게 직접 녹화하라고 지시하신 거야. 그날 그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지. 정윤이 USB를 변호사에게 건네자 영상은 곧바로 재생되었다. 병원 침대 위 훨씬 더 야윈 얼굴의 한도경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첫 번째 영상 이후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지. 가족들이 진우를 인정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말해두지. 그의 눈빛이 화면을 뚫을 듯 강렬했다. 내가 도진우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단지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야. 순간 모두 숨을 삼켰다. 도진우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문서의 열쇠다. 정윤이 설명을 덧붙였다. 아버지가 말한 문서는 고위 권력자들과의 뇌물 거래, 비밀 해외 자금 세탁,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지우려던 과거의 근거들이야. 이 문서가 공개되면 도경그룹은 끝장날 거야. 그리고 정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 문서는 단 한 명에게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바로 도진우. 윤지는 기함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애가 겨우 몇 개월인데. 진우의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변호사가 말했다. 문서는 유전자 인증을 통해 해제되는 암호화 장치에 보관돼 있었고 회장님은 그 장치를 진우의 이름으로 등록해 두셨습니다. 태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진우가 죽으면 그 문서도 못 여는 거야? 정윤이 가만히 웃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지. 진우를 절대 죽게 두지 말라고.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딱 하고 떨어졌다. 작은 검은 기기였다. 보안 요원이 재빨리 달려가더니 얼굴이 굳었다. 감시 카메라에 해킹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럼 벌써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군.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도진우의 죽음일지도 몰라. 그 말과 동시에 장례식장 밖에서 타이어 멈추는 소리와 함께 검은 밴 한 대가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정체불명의 인물 3명이 내렸다. 얼굴은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차가웠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 무장 확인, 무기 있음, 곧 진입할 가능성 있음. 윤진이 비명을 지르며 도진우를 끌어안았다. 안 돼. 저 애를 노리는 거야? 정윤은 조용히 도진우 앞에 섰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 아버지와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깊은 복수심.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정보를 외부로 흘렸어. 그건 분명해.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태석이 살짝 고개를 돌려 핸드폰을 숨겨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정윤의 눈에 잠깐 비쳤다. 정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너였군. 그 순간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장례식장 문을 열었다. 도진우를 향해 총구가 들이밀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우린 그 아기만 데려가면 된다.
정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셔츠 안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을 꺼내 들었다. 그건 작은 은색 리모컨이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건드릴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가 버튼을 누르자 장례식장 내부의 금속 벽면이 내려오며 자동으로 봉쇄되었다. 창문도 문도 전부 차단되었다. 정유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안에서 누가 진짜 괴물인지 밝혀야 할 시간이다. 철문이 내려온 장례식장은 차가운 금속의 감옥이 되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마저 차단되자 정적이 무겁게 깔렸다. 정유는 중심에 섰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제 도망칠 수도 감출 수도 없어. 이 안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도진우는 여전히 윤진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윤,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태석이 이를 악물며 다가왔다. 그깟 유언장을 위해 애까지 이용한다고? 이용, 정윤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있어. 넌 그 반대였지. 무슨 소리야? 정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어두운 목소리 들려왔다. 그 애만 사라지면 도경그룹은 내 거야. 깨끗하게 처리해. 모두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태석이었다. 믿지 마. 태석이 소리쳤다. 조작이야.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정윤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유일한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도진우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을 때 윤진의 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내가 눈을 잠깐 감았을 뿐인데 보안 요원들은 곧바로 장례식장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CCTV는 꺼져 있었고 기록은 사라진 상태였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던 것이다. 여기 누가 내부에서 도운 거야. 정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문은 닫혔고 외부 접근은 불가능해. 진우를 데려간 건 이 안에 있는 사람 중 하나야.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할머니 미나 여사는 조용히 입을 막았다. 설마 가족 중에 그런 괴물이. 그때 희미한 진동음. 누군가의 핸드폰이었다. 정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야? 지금 통화 중인 사람. 모두 주머니를 뒤졌고 결국 한 사람, 막내 고모 정혜가 주춤주춤 손을 들어 올렸다. 이건 그냥 친구. 정윤이 전화를 뺏어 받자마자 상대방이 말을 뱉었다. 아기는 확보했다. 3시간 안에 네가 갖고 있는 문서를 넘겨. 아니면 정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정혜 고모, 당신도였군요. 아니야,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협박당해서. 누가 협박했죠? 그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사업하던 파트너들, 흑목이라는 조직이. 정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흑목, 결국 그 이름이 나오는군. 흑목, 도경 회장이 생전에 끊으려 했던 마지막 연결고리. 불법 거래, 인신매매, 정치 뒷거래까지 연루된 검은 조직.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도진우를 데려간 것이다. 정윤은 고개를 들었다. 우린 지금부터 움직여야 해. 3시간 안에 아이를 되찾고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두 끝장이다. 근데 어떻게 찾을 건데?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 순간 한 명의 인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도경의 유일한 딸, 외국에서 돌아온 장녀 정희. 난 알아. 아버지가 생전에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만든 지하 통로.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출구는 이 장례식장 내부 어딘가에 있어. 정희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고 그 지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 금고로.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정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시간은 많지 않아. 문서를 찾고 아이를 되찾고 우리 중 배신자를 끝까지 밝혀낼 거야. 정의의 인도로 가족들은 장례식장 한쪽 벽에 감춰진 비밀문을 열었다. 묵직한 돌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좁고 어두운 계단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는 오래도록 사용되지 않은 듯했다. 이 길, 예전에 아버지가 나에게만 보여주신 적 있어, 정희가 말했다. 긴급 상황에서 도경자의 마지막 피난처였어. 정유는 손전등을 켜고 맨 앞에 섰다. 모두 조심해. 이 안에 뭔가 단순히 숨겨진 게 아니야. 함정일 수도 있어. 그들은 조심스레 지하 통로로 내려갔다. 바닥은 축축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의 초상화가 흘러내린 액자 속에서 녹슬고 있었다. 어두운 공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딛는 순간마다 공기 중의 압박감이 심해졌다. 아,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대체 뭘 숨기려고 이런 걸 만든 거지? 누군가가 중얼거리자 정윤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 갑자기 그들의 발밑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푹 꺼졌다. 조심해! 정윤이 손을 뻗어 정의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발끝은 간신히 함정을 피했다. 그러나 뒤쪽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어, 누군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막내 삼촌 정호가 사라져 있었다. 정호 씨, 정호 오빠 정혜가 소리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단지 희미한 물방울 소리만이 깊은 곳에서 퍼져왔다. 정유는 즉시 그룹을 멈추고 뒤로 향했다. 누구도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는 누군가에게 당했을 수도 있어. 당했다니? 여기 안에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을 가능성. 혹은 정윤이 말끝을 흐리며 벽면에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에는 누군가 급하게 남긴 듯한 핏자국이 벽을 타고 이어지고 있었다. 신이시여, 윤진이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다. 정희는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여긴 단순한 통로가 아니야. 이건 시험이야.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 끝까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만이 도경자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정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 묻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터널은 점점 더 좁아졌고 머리 위에는 녹슨 배관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철제 문 앞에 도달했다. 그 문 위에는 오래된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해무 불문지지, 흑목 불문지지. 흑목의 문은 아무나 지나지 못한다. 여기가 바로 마지막 금고로 가는 문이야. 정희가 낮게 속삭였다. 정윤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우릴 감시하고 있어. 그 소리는 정혜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뒤에 있어.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움직였다. 아!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정혜가 쓰러졌다. 피가 뿜어졌고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갔다. 정윤이 외쳤다. 불 끄지 마! 움직이지 마! 모두 제자리에 있어! 그러나 너무 늦었다. 정혜는 사라졌고 그녀의 핸드폰만이 바닥에 부서진 채 남아 있었다. 그녀가 죽은 거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통로 안에 우리 말고 누군가 더 있다는 것. 정희가 입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흑목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수호자. 그리고 정윤이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다. 아이도 문서도 그리고 진실도 이 문 너머에 있어. 그는 철제 문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가자. 다음 문은 우리를 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갈 거야. 철제 문이 천천히 열리자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문 너머에는 거대한 지하의 방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과 문서가 가득했고 천장은 높은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은 마치 도경자의 역사가 봉인된 금지된 성소 같았다. 정유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여긴 아버지의 진짜 서재였군. 방 한가운데에는 금으로 장식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옆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 어떻게 여기에? 윤진이 소리 죽여 말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직접 이곳에 데려다 놓은 걸지도 몰라. 누군가 이 아기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긴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서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철제 문이 스스로 닫히며 잠겼다. 누가 문을 닫았어? 정우가 소리쳤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우리를 가둔 거야. 정윤이 낮게 말했다. 이 방 자체가 시험이야. 유언장을 보려면 먼저 도경자의 죄를 마주해야 해. 그가 책상 위에 유언장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상했다. 갓난아기의 울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어딘가 어른의 목소리를 닮은 듯한 울림이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정혜가 얼굴을 찡그렸다. 왜 소름이 끼치지? 정윤이 조심스레 아기를 안으려 하자 아기는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아기의 눈은 두 개가 아니었다. 양쪽 눈동자 위에 또 다른 세 번째 눈이 이마 한가운데 작게 떠 있었다. 작고 완전한 그러나 비인간적인 눈이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윤진이 속삭였다. 이건 저주야.
그 순간 방 안에 설치된 오래된 스피커에서 죽은 도경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남긴 이유는 단 하나다. 진실은 내가 만든 모든 피를 뒤덮은 거짓 위에 서 있다. 도경자는 순수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 대가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정유는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이 아이 자체가 심판이야. 갑자기 벽면의 초상화 하나가 스르륵 열리며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정호가 나타났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정호, 어떻게 살아 있었어? 누군가가 외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윤이 한 발 다가가자 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절대 문 밖으로 나가게 해선 안 돼.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야. 하지만 왜?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순간 아기의 세 번째 눈이 번쩍 빛났다. 그리고 정호는 괴로워하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이 떨렸고 눈에서 피가 흘렀다. 그 눈을 보면 안 돼.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건 우리 모두를 끝장낼 진실. 정호의 몸은 경련을 멈추고 차가워졌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갑자기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 모두가 얼어붙었다. 말도 못하는 아기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도경자의 죄를 안고 문을 열지? 숨이 턱 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누가 죄를 안고 나갈 것인가? 선택하라. 그 목소리는 작고 맑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메아리가 있었다. 지하의 벽은 그 말을 따라 떨렸고 천장에 달린 조명이 한 번 더 깜빡였다. 정유는 숨을 삼킨 채 말했다. 이건 시험이야. 우릴 가두기 위한 저주의 의식. 아니, 심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정혜가 외쳤다. 우린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방 한쪽 벽이 다시 열리며 붉은 빛이 번졌다. 거기엔 고대 의식의 구조처럼 생긴 석조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남는다. 죄 없는 이는 없다. 윤진이 속삭였다. 우리 중 하나만 이 아이를 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정우가 말을 이었다. 죽는다는 거지. 침묵. 모두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정혜가 말을 뱉었다. 이건 그냥 악이야.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 그녀가 아기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만둬. 정윤의 날카로운 목소리.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야. 아버지는 무언가 악마 같은 걸 품고 있었어. 이 아이는 그 대가야. 정우의 시신 옆에서 정우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 그때 갑자기 방 중앙에 커다란 원형의 금속 장치가 솟아올랐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힌 6개의 레버가 있었다. 각각 도경자 자식들의 이름, 그리고 가운데엔 하나의 버튼. 한 사람을 선택하라. 다수결에 따라 그가 문을 열 수 있다. 나머지는 봉인된다. 우릴 서로 투표하게 만든다고? 윤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을 가족이 직접 고르라고? 우리 중 누군가 나가면 나머지는 영원히 갇힌다는 거야.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정윤이 먼저 걸어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레버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겠다. 뭐?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다. 내가 그 아이를 안고 나가겠다. 아버지의 죄를 그 끝을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지만 윤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잖아. 그 죄에서 가장 깊게 물든 사람이야. 그렇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정우가 외쳤다. 그럼 난 뭐야? 아버지 대신 수많은 거래를 대신했던 나도 죄가 없지 않아. 내가 가야 해. 순식간에 고성이 오갔고 감정이 폭발했다. 형제는 형제를 밀쳤고 자매는 서로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레버들이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정혜, 두 번째는 정윤, 세 번째는 윤진, 네 번째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누가 남은 거야? 정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표가 갈렸어. 동점이야. 그 순간 금속 장치가 삐걱대 움직였다. 중앙 버튼이 스스로 눌렸고 기계음이 울렸다. 동점. 무작위 추첨 진행. 불빛이 깜빡이며 이름들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리고 멈춘 그 순간 화면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정혜.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나야. 그때 방 한가운데의 재단에서 문 하나가 열렸다. 외부로 연결된 유일한 출구.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동자 세 개가 동시에 내를 응시하고 있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 말과 함께 재단이 붉게 물들었고 정혜의 몸이 허공으로 들렸다. 그녀의 비명 그리고 성문이 닫히는 소리. 다른 가족들은 손조차 뻗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다. 그리고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선택하라. 정혜의 비명은 금속 문 뒤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가족의 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공포, 배신,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의 무력함. 그녀는 왜 자격이 없었던 거야? 정우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한 거잖아. 우리가 투표했는데. 아기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그 작은 얼굴에선 인간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속임수는 죄다.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찔렀다. 속임수? 윤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다. 누가 속였다는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벽에 있던 거울 하나가 갑자기 불빛처럼 반짝이며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정혜가 투표 직전 조용히 정우의 레버를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다. 자신의 표를 덜기 위해 조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정윤이 입을 꾹 다물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조작을 했군. 아이의 세 눈이 동시에 깜빡였다. 거짓은 곧 파멸. 한 명 더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벽이 갈라지며 또 하나의 재단이 솟구쳤다. 이번엔 검붉은색. 위에는 단 하나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진실, 이게 뭐야?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만지려다 멈췄다. 그러자 재단 아래서 검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가 속삭였다. 진실을 말하라. 가족 중 누가 억만장자의 진짜 후계자인가? 모두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윤진이 물었다. 우리는 다 자식이잖아. 우리 모두. 그 중 하나만 진짜다. 피로 맺어진 자. 순간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정우가 날카롭게 말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정윤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와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눴지만 그가 진짜 후계자를 정했다는 말은 하지마. 그런 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윤진이 끊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만 살 수 있어. 침묵.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서 정윤이 입을 열었다. 진짜 후계자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이 아이야. 정우와 윤진이 동시에 소리쳤다. 뭐? 아버지가 말했어. 그 여자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이가 전부를 물려받을 거라고. 그 여자? 윤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설마 그 여배우? 아버지가 바람피웠던 그 사람? 정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는 말했지. 그 아이는 특별하다고. 세상의 질서를 바꿀 존재라고. 그게 말이 돼? 정우는 소리쳤다. 그럼 우린 뭐야? 그냥 장식이었어? 그 순간 벽에서 또 다른 비밀 문서가 튀어나왔다. 그 위엔 정호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 내 전 재산과 유산은 내 피를 이어받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의 이름은 하람.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아기에게 향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그제야 살짝 흔들렸다. 하람. 그게 이 아이 이름이야? 정윤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말했어. 하람이 울지 않는 날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낮고 길고 어딘가 인간 같지 않은 울음. 그리고 그 울음은 벽에 새겨진 모든 글자를 붉게 물들였다. 그 글자들은 이어져 한 문장이 되었다. 후계자는 정해졌다. 이젠 심판이 시작된다. 하람의 울음이 사라진 뒤 장례식장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벽에 새겨진 문장은 점점 더 붉어졌고 붉음은 피처럼 흘러 바닥으로 번졌다. 심판이 시작된다고? 정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현실이잖아.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현실이 아니었다. 천장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위에서 정호의 유골함이 담긴 검은 관이 스스로 열렸다. 윤진이 비명을 질렀다. 관이 혼자. 그 안에는 유골이 없었다. 대신 검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하람이 갑자기 손을 뻗었다.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천이 스르르 벗겨졌다. 그 속엔 피로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생아용 병원 팔찌. 윤진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었다. 거기에는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정윤 생모, 김유리, 생부, 정호. 뭐야 이게? 정호가 중얼이며 뒷걸음질 쳤다. 윤진은 갑자기 정윤을 쳐다보며 외쳤다. 네가 하람의 진짜 아버지야. 정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말해. 지금 당장. 정우가 주먹을 꽉 쥐며 다가왔다. 맞아. 정윤이 힘없이 말했다.
그 여자는 나와 아버지 둘 다와 관계가 있었어. 미쳤어. 하지만 정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람의 DNA는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아. 나와는 99.8% 일치하지. 즉 그는 내 아들이야. 윤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하람은 아버지의 손자가 아니라 그냥 아니. 정윤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야. 그는 선택받은 자야. 하람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검은 가루가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며 피로 그려진 원형 마법진이 바닥에 나타났다. 이건 뭐야?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정우가 소리쳤다. 그때 천장 구석에 서 있던 가정부 마담 조 슈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드디어 때가 왔군요. 마담 조? 윤진이 깜짝 놀랐다. 당신은 어떻게 이걸? 마담 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집안의 피는 저주받았어요. 억만장자 정호는 피를 정화하기 위해 선택받은 아이를 찾으라 했고 그 아이가 바로 하람이에요. 그 아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정호가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나는 수호자, 심판의 길잡이. 마담 조가 검은 장갑을 벗자 손등엔 고대 문자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아이는 저주를 되돌릴 유일한 열쇠예요. 정호는 생전에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의 후손 중 하나를 희생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고 결국 그 죄를 당신들에게 넘긴 거예요. 윤진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죽어야 저주가 풀리는 거야. 마담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죄를 가장 많이 품은 자. 그 말이 끝나자 하람의 눈이 다시 세 개로 열렸다. 새 눈동자에 각 정우, 윤진, 정윤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갑자기 윤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다. 내가 밀었어, 어머니를. 계단에서 내가 그랬어. 정우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넌 어머니를 죽였다고? 윤진은 울며 외쳤다. 그분은 날 증오했어. 아버지가 나보다 날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밤 난 그냥 밀었을 뿐이야. 마담 조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심판이 내려질 차례입니다. 하람이 윤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들었다. 공기에서 피의 입자가 빛처럼 움직이더니 윤진의 몸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안 돼! 제발! 살려줘! 난! 그러나 그녀의 비명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하얀 꽃 한 송이. 그 꽃이 피어난 자리엔 피도 없고 흔적도 없었다. 정우와 정유는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담 조는 다시 말했다. 이제 단 2명. 마지막 죄가 드러날 차례예요. 장례식장은 더 이상 인간 세상이 아니었다. 벽은 피로 물들고 바닥엔 심판의 문양이 완성되어 있었다. 천장은 갈라지고 그 틈으로 끝없는 어둠의 눈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람은 말없이 그 중앙에 서 있었다. 세 개의 눈은 각각 다른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정우, 정윤, 그리고 그 벽. 마담 조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저택을 지탱한 거짓의 기둥, 최후의 죄를 밝힐 때죠. 정우가 이를 악물었다. 그게 대체 뭐야? 더는 없다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오히려 나만 피해자였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마담 조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당신은 어머니의 죽음을 윤진이 우연히 고백했기에 알게 되었을 뿐, 하지만 그날 밤 당신도 그 계단 위에 있었죠. 두 사람이 말다툼하던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냥 돌아섰잖아요.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죄야? 내가 뭘 어쩌라고? 하람이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정우의 이마를 짚었다. 그 순간 정우의 눈앞에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밤, 윤진과 어머니가 계단 위에서 격렬하게 말다툼한다.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아니면 당신 아들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아? 정우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서 버린다. 무언가 벌어질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정우가 무너져 내렸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냥 올라갔더라면. 마담 조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무죄는 아니죠. 침묵도 선택입니다. 정우의 몸이 천천히 바닥에 굴렸다. 그러자 마법진의 빛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윤이 입을 열었다. 마지막 진실은 나의 차례겠군.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뭐? 정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하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마담 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정윤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병원 팔찌를 위조했어. 아버지가 죽기 전 그 유언장을 바꾸게 하려고 내 아이처럼 꾸며서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람의 새 눈이 정윤을 비추었다. 그 속엔 검은 그림자들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진짜가 아니었어. 그는 우리 중 누구의 피도 아니야. 그는 그저 이 집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온 어둠의 씨앗이었어. 마담조가 숨을 삼켰다. 당신 어떻게 알았죠? 정윤이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 이 집 지하에서 벽 너머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방엔 절대 가지 말라 했죠. 하지만 나는 몰래 들어갔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봤어요. 세 개의 눈과 붉은 입, 그리고 벽에 묶인 영혼. 정우가 중얼거렸다. 그럼 하람은?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람은 벽 속에서 태어난 존재야.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죄악이 형체를 얻은 아이. 우리가 숨긴 모든 것들의 결정체. 하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의 죄로 만들어졌어. 너희가 외면한 어둠으로 자라났고 이제 너희의 선택으로 끝을 맺을 거야. 정우가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끝내줘. 우리가 자초한 거니까. 그 순간 하람의 몸에서 빛이 퍼졌다. 벽이 무너지며 저택 전체가 붉은 안개에 잠겼다. 눈도 소리도 사라지고 그 모든 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